네, 소개받은 서현숙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좀 초대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올해가 이제 사회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4년 전쯤에 한번 온 것 같은데, 그럼 이럴 때 제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저는 그 지속가능 발전과 평행학습이라는 주제로 한 25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짧은 시간에 뭘 말씀드려야 될까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잘못하다가 크게 다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지만 제가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글로벌한 맥락, 조금 전에 최도성 그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지금 좀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혹시 조금 원론적인 얘기라든지 이론적인 부분이 좀 있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맥락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네트워크 사업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이 네트워크 사업실에서는 유네스코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와 계시는 이제 광주 서구도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학습도시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광주 교대가 전 세계에 많이 침략해 있는 글로벌 학교 네트워크의 유네스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상징적인 게 있고요.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들을 좀 총괄을 하고 청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교육 쪽으로 99년도부터 거의 한 20년 이상을 교육을 분야를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든지 세계 시민 교육을 상당히 많이 좀 협의하고 이런 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부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성 시장님과 같은 또 위원회에 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차는 한 3개 정도로 갖고 와봤는데요. 우선 우리의 미래가 지속 가능한지를 먼저 저도 질문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어쨌든 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중간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포함한 이런 분야에 어떻게 교육 분야에서 변혁적인 어떤 그 변화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론은 되지만 이 변화를 조금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계기로 좀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정말 그 지금의 사회가 아니면 미래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럼 희망을 하지 않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근데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도 많지만 결국의 자리는 다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켜야 된다. 결국은 인식의 변화, 다음 우리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는 결국 교육으로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분들 중에서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랑 연배들이 훨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97년도에 이제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저도 그 당시에 볼 때는 상당히 정말 유명했던 그 타이타닉호가 굉장히 가면서 침몰을 하면서 두 남녀의 굉장히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린 게 기억 속에 많이 남잖아요. 저도 볼 때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보면서 지금의, 하지만 오래 전부터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배에서 선상에서 매일 이제 파티도 열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목적을 해서 어딘가로 가고자 하는 굉장히 욕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매일 파티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나오는데요, 지하 선상 아래 선박 속에서 일하는 그 선상 아래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의 인권이나 희생,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끝없이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지구 위기 의식의 행로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지금 본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얘기할 때 한 번씩 이 영화를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의 그 길로 가는 길이 맞는지 문제도 확인을 해보고 진단해서 방법을 찾지 않게 되게 되면 저희는 내가 가다가 침몰을 할 수 있는 지금 지구 위기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끔 또 하죠. 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지금의 자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살아갈 손주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한테 맡길 수 없는 거죠. 지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서 할 수 없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고요.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나 가치나 행동 양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교육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쯤 될까요? 네? 아, 네, 제가 표기를 이미 다 했네요. 아, 그렇죠. 이게 PDF구나. 그죠? PDF에서 이게, PDF는 제가 이미 다 결과를 올려드렸습니다. 1950년도에 25억이었습니다. 근데 24년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81억 700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오늘 아침에 올려보니까 81억 800만이 이미 넘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아침은 5천을 찍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언젠가는 더 반토막을, 2100년 되면 거의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출생률이 3학년보다 높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2100년도에는 109억, 110억 명이 될 거라고 유엔 경제사회국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엄청나게 줄고 아프리카가 특히나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 유스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런 어떤 그 변화의 시점을 본다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셨을까요? 아주 먼 미래도 아니고 이미 2024년입니다. 2100년까지의 미래를 봤을 때 그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미래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저희가 예측하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2100년도 그 전에도 이미 우리는 눈속 안경, 뭐 인터넷 이런 거 부분을 가지고 다 알 수 있고 독심술, 이미 독심술의 어떤 일부분은 그 의학 쪽에서 활용을 또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상과래도 이제 다니게 되고요. 이미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미 이제 나중에는 충분히 암이라는 존재도 다 없어질 것 같고 노화 방지에서 수명 연장 2070년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아, 나는 그때쯤에도 수명 연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은행의 장벽은 없고 그리고 획기적인 뭐 스크린 롤은 이미 저도 15년 전에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런 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미래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왜냐하면 디지털이 발달을 하고 이미 사람이 아닌 AI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기후위기는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왼쪽 아래에 보이는 곳이 부산 해운대입니다. 2100년이면 해운대 앞바다가 지금의 이 데이터로 수치로 간다면 물에 다 잠긴다고 그럽니다. 해운대 사람들 빨리 도망가야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속가능히 살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베니스는 이미 아마 TV에도 나오지만 이제 여름 되면 다 이렇게 장화를 신고 다니잖아요. 2027년, 2028년 되면 다 잠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좋은 일도 되게 많지만 그래서 앞서서도 총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와 타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현재와 미래 모든 분야에서 있을 때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는 굉장히 위기가 도발하고 있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나는 이런 것들이 나의 생존을 굉장히 위협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장 먼저 최근에 제일 많은 게 어떤 건가요? 네, 자료집에 있어서 제가 뭘 얘기할지는 아실 것 같은데 그 위기가 있는데 요거는 2020년도에 유네스코가 2030년의 세계에 대한 설문을 전 세계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연령도 상관없이 지역과 어떤 그룹을 상관없이도 결국은 첫 번째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밑에서 보이는 폭력, 분쟁, 차별과 물론 전부 다 저희를 위협하는 것들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럼 솔루션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결국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국제협력. 왜냐하면 과학도 저희가 과학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많지만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라든지 굉장히 변화된 게 많고 병을 고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학의 기술 발전은 좋은 방면을 하기 굉장히 저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만의, 여러분만의, 그리고 광주 지역, 대한민국에 일하는 전 세계의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같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되는 게 결국 그 해결책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 UN 사무총장께서도 뭐 매년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보일링, 이제 열탕화, 이제 막 벌풀 끓고 있는 상태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그래서 2021년도에 글라스고에서 COP26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 총회가 있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네이처라는 이제 과학 잡지에서 전 세계 233명 정도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때 질문을 한 거는 우리가 과학자 분세기 말에 지구 평균 온도가 3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 거의 많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82% 응답자가 지구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죽기 전에 기후변화로 엄청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예측한다면 지금의 데이터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한 위기 의식을 갖게 되고 이거는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의 문제, 현 세대 도전 과제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도 없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길은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겠고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대전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교육을 이때까지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니죠. 조선시대 때도 그 시대 때도 교육은 있었지만 이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누구 앞서서 말씀하셨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변혁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ESD 용어가 나왔을 때부터요.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생활 가치를 변환시켜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지금의 가장 최근에도 트랜스포머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혁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육도 방향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ESD가 또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회장님께서도 그다음에 이때까지 20년 이상 ESD를 UN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해왔는데 이것조차도 새로운 어떤 계기로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한번 반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학교 교육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살아가는 전 평생 학습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걸 가진 시민의식, 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이런저런 어떻게 흘러한다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유네스코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11월에 유네스코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유네스코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능부는 결국 평화, 지속가능 발전, 인권, 문화다양성이 설립 초기부터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미션입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교육의 전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10년은 유엔이 선정을 했지만 교육의 전문기구 유네스코가 이거를 이행을 해라, 실행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평화와 그리고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유네스코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는 한장 모든 국제기구의 전문 1장 1조에는 그 기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유네스코 헌장의 전문에 서 있는 게 인간의 마음속의 평화를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굉장히 물리적인 것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경우도 막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 갈등과 무지와 오해에서 이런 전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롭지 못하고 평화의 방벽을 쌓지 못하면 결국 이것은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을 아까 보고서를 내면서 제가 업무적으로 하면서 이제 책을 하나 이니셔티브를 해서 아주 구체적인 위협이라는 일상생활에서의 기후변화 책을 내게 됐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하나의 첫 번째 문구가 변화해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기후변화 윤리 보고서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결국은 인간의 마음속 우리의 가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 다 유네스코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를 잘 모르시죠.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계시는 환경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국제이해교육 쭉 이렇게 하면서 시대에 변해가지고 2015년 세계 시민교육이 굉장히 또 발전했었고, 이에서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02년도에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 10년 데케이드를 만드는데 그게 2005년부터 14년까지 10년을 그치고 그 다음에 또 5년에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을 그치고 그 이후에 ESD4 2030이라는 것이 쭉 흘러나와서 현재 거의 20년 이상을 시작한 지부터 나왔고요. 물론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교육, 그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이 국제사회에 있는 흐름과 상관없이 이미 1987년도에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특히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첫 번째 명시를 한 게 199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계를 딱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특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두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2016년도부터 2030년까지 17가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이 설립을 하고 그 네 번째 목표가 SG4 교육의 감독 목표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그 SG4의 목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입니다. 이미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은 유네스코가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이제는 전생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학교에서의 교육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끝없이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특히 교육 ESD는 SG4에 10가지 세부 목표가 있는데 4.7 7번째 목표이지만 지금 ESD4 2030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모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육은 ESD로 하라.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또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을 좀 들고 있어서 이게 일본이 ESD냐 한국이 세계 시민 교육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두 개 다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SG 목표의 교육이라는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SD4 2030을 하면서 이 책은 저희가 유네스코 본부에서 나온 ESD4 2030의 로드맵인데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쭉 ESD 역사를 쭉 한 번쯤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제 ESD 2030은 좀 더 여기에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연구자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ESD4 2030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전체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ESD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목표를 정한 전체적인 국제 운영 체계가 ESD4 2030입니다. 그 전에 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ESD 국제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5가지 우선 영역을 가지고 5년간 실천을 해왔고 그 다음 후속 조치로 국제기구들 항상 이런 걸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만들어내면서 변화를 추이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ESD4 203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5가지 우선 실천 영역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의 맨 마지막 5번째가 지역사회에서의 ESD를 가속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평생학습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많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시는 이런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굉장히 도모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렇고
목표는 5가지 우선 실천 영역에 ESD와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완전히 통합시키는 형태로 가자는 게 있고요. 이걸 통해서 각 나라의 그러면 국가들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한국은 사실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할 때 특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는데 광주를 포함해서 모든 지속가능 발전 협의 활동들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조금 특징을 보게 되게 되면 결국은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은 상호 연계가 되어 있고, 그 속에 교육은 모든 영역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큰 변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할 때 결국은 근본적인 변화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뭐 정부가 변하면 다 되나요? 결국은 개인의 행동, 액션에 굉장히 중점적인 걸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학습자의 뭐 변혁적인 교육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ESD, 실천하는 시민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이 시민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하고요. 여기에서 트랜스포머티브 액션, 변혁적 실행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ESD가 주류를 할 때 회원국은 리더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잡고 주도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참 어렵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은 유네스코 회원 국가가 194개 회원 국가들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ESD4 2030 로드맵에 땅땅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안 했을 때는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미래가 지속하는 발전 교육이 결국은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따라서 뭐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상당한 위험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AI라는 부분을 굉장히 좋게 활용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갖고 오는 다양한 다른 문제들을 꼭 반드시 또 점검을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이렇게 2030을 잘하면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라든지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해야 되고, 학습자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은 이런 좀 주체적인 역할을 하라 라고 맨 마지막에 전 세계 도시 및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ESD를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성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이자 평생학습의 기회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과정도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시게 되면 이 도시의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게 되면 이 사회는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목표의식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5가지 실천 영역들의 정책 개선, 학습 환경 변경, 교육자 역량 구축, 그리고 네 번째가 청소년들에게 오늘도 발표해준 학생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밑에 번호를 새겨놓은 경우들은 ESD4 2030의 로드맵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 영역은 좀 더 거기서 다시 더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아까 그 ESD4 2030을 말씀드렸고, 유네스코에서 1974 권고 개정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유네스코는 규범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규범이라고 그러면 무슨 협약, 굉장히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
공고, recommendation, 선언, declaration 이런 것들 다 규범에 속하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선언 중에 뭐가 있어요? 선언. 이게 다 기후위기네. 세계인권선언, 정말 오래된 세계인권선언 다 하시잖아요. 근데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세계인권선언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왠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면 처벌을 받을 것 같은 굉장히 강한 후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협약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선언이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선언이 제일 약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세계인권선언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든지 교사의 지혜에 관한 공고라든지 이렇게 국제이해교육 공고라든지 이런 공고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는 게 유네스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유네스코는 이런 공고를 만들었습니다. 유네스코는 탄생 시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무지 탓에 우리가 전쟁도 발생을 하고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 이해해야 된다. 그것도 너와 나의 이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게 국제이해교육입니다. 김나원 선생님도 국제이해교육 옛날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국제이해교육을 계속 실천해서 나오면서 1974년도에 국제이해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자유에 관한 교육 공고를 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4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이나 실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이 자꾸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교육 환경도 바뀌어 나가고 디지털 전환의 대전한 시기도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의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넣어야 될지를 하는 배경 바탕하에 나온 게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게, 공고를 개정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974 공고 개정안이 이렇게 나왔고요. 결국은 세계적으로 교육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아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 SG4, 2030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느 영역에 들어갈지를 국제사회가 얘기를 하면서 공고 개정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결국은 이 목표 중에 제목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원안과 개정안을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앞서서 있던 제목들은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근데 변화된 게 세계 시민성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세계 시민 교육을 우리가 넣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들어와서 이 공고 개정의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두 개 다 들어간 거죠. 그게 아까 말씀 SG4 네 번째에 4.7의 목표에 있는 목표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계속 변화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고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새롭게 이제 적어놓은 경우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유네스코의 공식 총회 문건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처음으로 인정한 공고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충분했는데 제가 너무 오래 써서 죄송한데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야 될지 대전환의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문제의식을 여러 영역에서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이런 위기와 변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경제적으로 정의롭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저희가 보통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서도 교육의 변화는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변화 수준이 아니라 그 변혁의 수준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계 시민을 평생 학습 차원에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주관하는 핵심적 목표는 결국은 전 세계의 변혁입니다. 2016년도에 이걸 실시할 때 나온 게 Transforming Our World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도 트랜스포밍 돼야 되고 우리가 교수 학습에서도 트랜스포밍 돼야 되고 교육의 전반적인 정책과 변화에서도 트랜스포밍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 지역사회가 일단 변화해야 되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이뤄나가는 경우에 우리가 지속가는 삶에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교육이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를 본다면 결국 유네스코는 인간의 생애 전체를
교육의 과정 속에서 파악하는 평생학습을 처음으로 이제 개념을 설립하고 성립한 이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 기후 변화라든지 다양한 어떤 글로벌 도전과에는 현재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대응의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나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서 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총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 양식의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이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왜 계속 전환전환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변화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교육은 우리를 이제 세계와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도전과제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글로벌 사회 문제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야 나갈지는 대화를 해야 되고요. 행동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는 것은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5가지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을 때 5가지 원칙입니다. 이런 어떤 지구, 사람, 번역,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결국은 변혁적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학교의 광주교대가 이 지역에서는 있고요. 유네스코 협회, 민간협회 할 때 광주 전남협회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미디어 분야에서 광주시가 미드 쪽의 창의도시입니다. 그리고 올해 광주 서구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으셨어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로 이번에 광주 서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만 보더라도 이미 광주 지역은 다양하게 유네스코 영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제가 아까 계속 지역 기관들 관리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지역 수준의 실천 강화는 주요 활동 주체는 지방정부, 시의회, 교육청, 국가, 지역차원의 정책위원들 모두 포함된 지역 당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시민들이 정부에, 지자체의 정부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희는 투표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민의, 정치 시민이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조직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학습센터나 이런 모든 관계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ES를 실천하면서 가속화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 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저희가 2019년도 유네스코 보고서에 Changing Minds, Not the Climate, 변화해야 될 것은 결국은 기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우리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크레타 툰베리가 굉장히 몇 살 안 되는 친구가 굉장히 했을 때 그 친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기후변화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시민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게 또 시민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실천하는 시민으로서 저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광주가 또 다른 지역하고 많은 변화를 일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나눈다면 2024년도에 유네스코는 다시 2050년을 바라보는 교육의 미래를 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교육부,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유네스코 본부와 저희 위원회가 같이 주체로 미래를 위한 교육 혁신이라는 부분으로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최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이제 참석이 가능하고요. 관계 기관 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들한테 또 연락을 해주시면 필요하면 이제 오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너무 짧게 막 달려왔고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좀 죄송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또 토론의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